우리 2023년도 목요철학 콜로퀴움 우리가 2년 전에 퇴계학, 이황의 퇴계학 또 네권의 저술로 만나다. 지난해 1학기 때는 율곡의 이의 율곡학 네권의 저술로 만나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산 이렇게 시리즈로 강연을 콜로퀴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 다 제가 중심 기획이 되고 해서 첫 시간에 제가 이제 멍석 까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콜로퀴움에 저는 중심에 있지 않고 오늘 멍석 깔고 다음 또 시간은 제가 이제 옆에 사회 토론자로서 또 같이 이 얘기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5시간 다 제가 앉아서 진행을 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다산 정약용 여기 계신 분들 이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산 정약용이라는 인물을 들여다보면서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는데, 특히 이 기획은 대표적인 저술 4권을 뽑아서 한번 이 다산학, 그러니까 다산학, 아무래도 목요철학 콜로퀴움이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좀 철학 쪽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기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콜로퀴움에서 퇴계 이황, 율곡 이이, 그리고 다산 정약용 이 세 분을 3부작으로 이래 하게 된 거에는 우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을 대표하는 철학자 우선 그리고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와 더불어 그 위상을 갖는 인물이다. 이제 우선 당장 파악을 하실 건데, 사실 저는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위상을 그보다 훨씬 더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글의 끝부분에 가서 마무리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동양 2500년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 있어서 공자가 유학이란 걸 열었고, 그리고 공자가 세상을 뜨고 1600년, 700년 지나서 이 중국 송나라 때 주자라는 인물이 한 차례 유학을 일대 변화를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세기로 들어오면은 이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면서 이 동아시아라는 이 울타리가 무너지고 그 끝지점에 어찌 보면은 이 공자에서 시작되어서 주자에 와서 한 번 전환을 겪은 유학은 다산 정약용에 와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닌가. 이거는 한국, 중국, 일본을 통틀어서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국의 대표적인 철학자라는 그 위상을 넘어서서 결국 유교 문화권에서 주자학 이후에 다산만한 사람은 없다. 근데 시절을 좀 못 만났죠. 세상을 뜨고 곧바로 우리 서구의 서양 세력이 전 세계를 뒤덮게 되면서 이 2000수백 년 내려오던 동양의 전통은 그냥 통째로 어찌 보면은 사장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꺼내서 다시 들여다보고 평가하고 또 정리하고 이런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다산이 죽고
이 한 3, 40년 지나서 이제 근대 시기 개항으로 접어들면서 다산학은 그 위상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도 않은 채 그냥 묻힌 채로 그냥 세월이 흘러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제 평가와 제 어떤 그런 해석 뭐 이런 것들이 내려지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중국에 그 학술 대회나 이런 데 가서 다산 정약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우선 그 사람들은 듣도 보도 못한 인물이니까 뭐 믿으려고 들지도 않고 한데 이제 이래저래 좀 자세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또 수긍을 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는 전체적으로 생애 하고 또 네 권의 저술로 보니까 저술에 대한 걸 좀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역시 다산은 실학자, 대표적인 실학자이니까 경제학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철학자로서의 면모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나 위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다산 선생이 태어난 곳은 지금 말하면 남양주시 마현, 그래서 마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수시로 놀러도 갑니다. 한강 양수리 근처죠. 양수리 팔당댐 가에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거기 팔당댐에 놀러 가서 장사집에 메어놓은 배 풀어가지고 위험하기 거지없는 짓도 많이 했네요. 아주 지금은 잘 따듬어져서 묘원 고향 마을인데 묘지도 있고 공원화되어 있습니다. 기념관도 있고 잘 조성된 이 마현, 그리고 팔당댐과 북한강 남한강이 합류하는 지점, 거기가 다산 선생의 출생지입니다. 본관은 나주 정치이고 호는 다산으로 근데 호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다산이라는 호가 가장 많이 이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전집을 낼 때는 여유당이라는 물론 본인이 쓰신 호죠. 그래서 여유당전서 해서 뭐 집 이름일 수도 있는데 당호, 뭐 개인의 호로도 썼고, 그래서 전집 이름은 여유당전서로, 다산전서가 아니고 여유당전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호는 문도, 시호는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사람의 공적을 기려서 국가에서 이제 하나의 별도 이름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왕명에 따라서 최고의 어찌 보면은 생애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명예를 수여한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호를 시호라는 게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조상들 중에서도 정말 이제 인물이다 싶으려면은 시호를 받아야 됩니다. 시호가 그래서 우리 조상 중에 누가 훌륭하신 분인가 할 때 시호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가 중요한 잣대이고, 그리고 시호의 글자가 어떤 글자를 선택해, 그러니까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글자나 시호에다 붙이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보면은 문자,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는 문도공인데 이 문도, 근데 여기서도 특히 앞에 문자는 분류이기도 하고 학자, 유학자들 이런 사람에게 붙이는 건데, 그것도 급이 제일 높은 사람에게 붙이는 시호이고, 뒤에 글자 도자는 그 사람의 행적을 가장 잘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가려 뽑아서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시호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귀에 익은 유명함들 보면 다 문 무슨 공 다 이렇게 시호들이 내리고 주로 무인들은 충자가 많이 들어가죠. 충이라고. 충신들은 또 뭐 이 다른 또 그 글자들이 들어가고 하는데 어쨌든 최고 단계의 시호를 받았는데 이 시호를 받은 게 바로 조선이 망하는 해. 그것도 망한 달 8월 달에 망하죠, 조선이. 바로 그때 시호를 받았습니다. 그때 못 받았으면은 다산 선생은 영영 시호를 못 받을 뻔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호란 게 사라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마지막 시호를 받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근데 1910년 8월 달에 받았으니까 아마 마지막 시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진주 목사를 지낸 정재원이라는 인물인데 그야말로 그 형제, 사형제, 그 사형제 중에서 막내인데 정말 이 형제들이 참 대단한 다 탁월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뭐 다산도 그 유배를 갔지만은 이 형들 중에 바로 위의 형 약종 같은 경우는 사형을 당했고 그리고 중시되는 약전하고 본인은 유배를 그 장기 먼 곳 유배를 당하고 뭐 이런 아주 풍박산이 났던 그런 그 집안입니다. 이 생애를 보면은 그래서 일단 이 명문가 출신이다 이래 봐야 되겠죠. 명문가 출신인데 그 당시 그 정치적 상황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진주 목사 정도를 지내긴 했지만 이때 약간 이제 영조 때 이때 탕평책에 의해서 등용이 되고 했고 이 노론 계열이 완전히 집권을 하던 시대죠. 장기 집권을 하던 시대인데 약간 그러니까 영조 정조 시기에 탕평책 시기의 벼슬을 이 노론 이외의 인물들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약용의 집은 바로 노론이 아닌 그래서 남인계 여러분들 이제 당생 들어보면은 남인, 노론, 서인, 뭐 동인 정말 이제 이 자리 놔놓고 집단 패싸움을 한 거죠. 해서 뭐 한쪽 세력을 완전히 이제 권력으로부터 배제시키는 이제 이런 게 당쟁이 조선시대 내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산 정약용의 그 집안은 남인계인데 이 남인은 이미 몰락한 집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남인의 본사는 이 영남 지역, 영남 지역은 근 250년, 근 300년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채 지내왔고, 또 같은 정치적 세력이지만은 사는 지역이 경기도 근처, 서울에는 발을 못 붙이고 다산 선생이처럼 서울 주위에 포진해 있는 이런 남인을 근기 남인, 바로 대표적인 근기 남인 집안 출신인데 마침 탕평책에 의해서 잠깐 벼슬길이 열렸던 그러나 이제 개인적인 자질은 탁월하지만 어쨌든 그 시대에 그렇게 중심적 가문은 아닌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대부 가문 출신입니다. 그 일생을 보면은 이 대과급제에서 관료로 나가기 전 그리고 관료 생활을 했던 10여 년 바로 이게 이제 정조식입니다. 그야말로 정조와 단짝이 되어서 아주 젊은 나이에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잘 나갔죠. 그래 했는데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뜨면서 함께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정조가 세상을 뜨고 바로 노론 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면서 이제 여러 어떤 그 탄압 조치 중에서 천주교 박해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게 연루가 되어서 형제들이 다 연루가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장기 그러니까 포항 그 장기
있죠. 그 뭐 손바닥 이래 해서 동해 해받치고 그 장기가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거기가. 근데 그것보다 더 먼 곳이 이제 전라도 땅끝 마을 근처죠. 그 강진. 거기로 다시 이제 유배지를 옮기면서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유배 생활에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18년간 더 삽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는 이런, 그래서 크게 다산의 일생은 쉽게 정리를 시기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관직 생활 나가기 전 관직 생활, 그리고 유배 생활, 그리고 유배 생활을 풀려나서 죽을 때까지, 그것도 유배 생활과 풀려난 이후에 죽기까지가 18년씩 이렇게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 옛 학자들을 얘기할 때 늘 그 스승 학맥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할 때 일반적으로 이 정약용의 학맥 관계는 바로 누구 선생 밑에서 배우고 이게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인이 나는 누구를 스승으로 받든다. 그게 살아 계시지 않는 분이라도, 일찍이 돌아가신 분이라도, 뭐 심지어는 천년이 지나도 나는 그분을 내 스승으로 받든다 하면은 제자가 됩니다. 이런 제자를 사숙 제자라고 합니다. 사숙 제자.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16세 때 이 성호 이익 선생을 당연히 이제 사숙 제자가 되는 과정은 그분의 책을 읽었겠죠. 제일 마음이 들었겠죠. 다른 어떤 책보다도 나는 이분의 학문을 계승하겠다. 이제 이 생각하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숙.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산 정약용의 학맥을 정리할 때 성호 학맥 계열이다. 성호 이익 학맥을 잇고 있다. 그리고 성호 이익 같은 경우는 한 100년? 100년까지는 안 되네요. 그러나 직접 배우지는 않았고, 그래서 학맥 정리를 할 때 성호 학맥으로. 근데 성호 이익의 학맥은 또 때로는 이게 학문 내용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쪽 역시 성호 이익도 남인계예요. 근데 더 올라가면은 퇴계 학맥으로, 퇴계 이황의 학맥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미 성호 단계, 특히 다산 단계로 오게 되면은 학맥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황,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 내려오는데 줄을 연결시키면 그래 연결되는데, 이미 성호 이익 단계에서 큰 변화가 한번 있고 학문 내용적, 또 다산에 오게 되면 다시 또 학문 내용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학맥이라는 것이 크게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직에 나가기 전에 그 중요한 하나의 사건, 그게 23세 때 이벽, 그러니까 이 약현, 바로 그 다산 정약용 선생 형이죠. 그에 처남이 되는데, 처남되는 이벽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서양학, 서학, 이게 청나라로 통해 들어오는 책인데, 이 서학 관련 책을 이제 접하게 되고 굉장히 심취하게 됩니다. 그 서학 책은 크게 보면은 서양 과학 기술과 관계된 책들과 또 하나는 천주교와 관계된 책,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다산 선생은 이 양쪽에 대해서 다 깊게 빠져들었죠. 뭐 새롭기도 하고 또 굉장히 내용이 깊기도 하고, 이미 이 시기의 서양과, 물론 그 당시 그 서양으로 된 건 아니에요. 다 한문으로 번역된 책들이에요. 천주교에 관한 것도 한문으로 번역된 책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천주실이라는 책이죠. 천주실이 라는 이 마테오 리치, 중국에 파견돼 들어왔던 선교사이죠. 야소회, 예수의 계열의 선교사가 천주교 교리와
유교의 교리가 특히 옛날 원시 유교라고 하는데 고대 유교의 교리가 일치한다 라는 전제로 이 중국인들에게 유학자들에게 천주교의 교리를 설명한 책. 천주교 하는 천주란 말도 여기서 나왔죠. 지금 천주교 하는 천주도 천주시리에서 그래 나왔습니다. 이 다산 선생은 이 양쪽 책을 다 읽게 되고 읽다 보니까 마음도 기울게 되고 좀 빠지게 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천주교 박해 사건인데 이제 그 하나의 출발점이 됩니다. 출발점이 근데 이제 박해 사건인데 형이 약종 그 형은 사형을 끝까지 자기는 신앙했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더 위의 형인 약전 그리고 약용 이 두 형제는 중간에 신앙하는 것을 접었다. 이제 이렇게 근데 그에 대한 증거가 없고 사형 직전에 이제 귀양으로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뭐 거기에 대한 내막들이라든가 또 그에 대한 실제 뭐 천주교 입장에서 보면 배교겠죠. 배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에 대해서는 워낙 얘기들이 많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 어느 하나로 딱 말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 초기에 한 4, 5년 깊게 빠지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신앙했던 흔적은 보이질 않고 아마 이 새롭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을 가진 건 분명하고 그리고 이후에 다산의 사상 속에서 부분적으로 약간 천주교의 느낌이 드는 특히 이 신의 문제 이에 대해서 하늘 이야기를 할 때 이 하늘이란 것이 그 당시 주자학이 지배하던 사회인데 이 하늘이란 것은 하늘의 이치, 천리 이런 개념인데 원래 옛날 하늘 개념은 상제라 해서 저 높은 곳에 있는 황제의 뜻이죠. 결국 신에 해당되는 개념을 설정하고 있어요. 유교의 상서, 오래된 경전이 서경이라고도 하죠. 혹은 시경 이런 책에 이 상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마테오 리치도 그것 때문에 천주교와 유교는 원래 동일하다 이런 주장을 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많이는 안 나타나는데 하늘, 천관이라고 하는데 하늘에 대한 인식에서 하늘을 이치라는 어떤 그 측면의 이야기보다는 하나의 신, 인격적, 주제적 어떤 신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는 끝까지 유지를 해요. 요걸 보면은 배교를 뭔가 천주교를 계속 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근데 그걸 제외하면은 나머지에서는 천주교 흔적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교회에 가서도 제가 한번 같이 그 학술 이야기를 한데도 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고 뭐 이래 한데 이거는 정말 뭐 판단하기가 힘든 그래서 사형은 면했습니다. 뭔가 좀 특히 그 사형을 면하게 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결정적인 그 증거는 그 위에 사형당한 형의 일기에서 형인 약정과 동생인 약용은 끝내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 대한 신앙을 갖지 않았다라는 이걸 이런 내용을 적은 일기 이거는 일부러 적어 놓은 게 아니고 끝없이 계속 천주교로 끌어들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결국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이 됐고 근데 그 사람 일기 속에 그게 있어서 어째 보면은 형과 동생을 살렸다고 볼 수도 있겠고 뭐 형 동생 살린 게 문제 아니라 정약용이라는 인물의 대부분 저술은 유배 생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때 사형되었으면 정말 정약용이라는 존재는 한국 철학사, 한국사에서는 없어지게 돼버린 거죠. 그런 점에서 참 천만다행이었다 이런 생각도 그래 해봅니다. 27세에 문과급제를 했고 이게 1788년이고 정조가 죽은 게
1800년이니까 한 12년간 이 관직 생활을 했는데 특히 이때 그 관직 생활하면서 학수로 활동하고 참 전성기를 누렸던 게 이 규장각. 지금도 서울에 가면 규장각 복원 있던 자리 복원 잘 되어 있죠. 창경궁 그쪽 뒤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정조도 자신이 학자 군주이면서도 학자로서 거기 학자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그 중심에 정조가 있었고 그야말로 총회를 했던 그런 인물이고 수많은 편찬 사업들을 했고 특히 여기에 그 규장각에 의해서 참 명예롭게 된 게 초계문신에서 최고의 어떤 보면 대우받는 학자, 총애받는 학자의 자격으로서 활동하면서 정조의 정치를 뒤에서 돕기도 하고 또 시키면 앞장서서 그 대표적인 것이 수원성을 축성하는데 이 기획이라든가 특히 그 최단 시간에 아주 견고한 성을 쌓았죠. 그래서 수원성 이거 화성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수원성은 지금 세계 그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죠. 실은 그 세워진 지가 200년 남짓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서양에 가보면 얼마나 좋은 성들이 많아요. 근데 세워진 지가 그렇게 늦은데 어떻게 세계 문화유산이 되었는가? 다산 정약용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요. 깊게 개입은 했지만 이 성을 쌓는 아예 쌓을 계획부터 시작해서 그 공법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도 있고 또 그에 대한 수많은 기록이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림으로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기록유산, 그러니까 기록유산 이제 의궤, 그러니까 문화유산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그 성 자체보다도 그 성을 쌓는 일체 과정이 자세히 기록된 점.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업적 중에 돋보이고 특히 그 성을 빨리 쌓는데 기중기 사용한 것. 이런 것들의 과학 기술 이런 것들도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바로 관직 생활 중인데 이게 우리 한국사 시간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 이 중국의 주문보 신부가 한국에 이제 잠입해 들어옵니다. 이제 교구를 마련하고 이런 거겠죠. 여기에 1차로 연루가 되어서 좌천이 되었고 그런데 결국 정조 때니까 보호가 되었는데 또 연달아 계속해서 뭔가 의심이 간다. 이 의심이 가는 그게 여기 보면 황사영 백서 사건 이것도 역사 시간에 배우죠. 이것도 아주 가까운 형의 사위이죠. 큰 형의 사위입니다. 그래 되니까 완전히 어찌 보면은 옛날 말하면은 그 예수교 집안이죠. 아주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래서 이때 그 38세 때 관직이 있을 때입니다. 자명소 나는 아니다 라는 그걸 쓰야만 했고 이제 근데 결국 정조가 죽게 되면서 바로 다음 해에 신유사옥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장기 그리고 다시 강진으로 그 1차 이때 그 두 형과 약종 두 형과 매부인 아마 누나죠. 누나의 남편. 여도 천주교 관계된 이성훈이라는 인물도 바로 천안매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황사영은 질서 큰형의 사위이거든요. 그러니까 깊게 그러니까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집이었죠. 결국 황사영 백서 사건이 터지면서 강진으로 더 열악한 조건으로 이제 귀양을 가게 된 겁니다. 이 자찬묘지명, 이 본인이 직접 지은 자기 묘비 비석 내용이죠. 이걸 자찬묘지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황사영 질서 조카 사이죠.
에 대해서 이 마지막 이제 죽을 때 비석에 설 그건데 이 황사영에 대해서 이게 제가 오늘 또 포기한 것은 역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이제 반역인 황사영 이런 거죠. 이렇게 두목 황사영 이래 되니까 일단 묘비명 자기가 세상을 뜨면서 황사영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 반역의 어떤 그걸로 쓰고 이런 걸 본다면은 다사는 나는 서교 천주교와 관계가 없다라는 걸 드러내는 이런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끝내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래 쓴 건지 아니면은 정말 정치적 어떤 입장 때문에 쓴 건지는 판단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이 성려 생활 중에 대부분 성려 생활 유배 생활 중에 대부분 유배 생활 가면은 사람들 하는 게 놀거나 세상 한탄하거나 아니면 빨리 어떻게 줄을 대 가지고 유배 생활에 풀려나는 것 이게 하는 건데 다사는 가자 말자 희망 없다. 우리 집안은 공부하자 해서 완전히 다산에게서 유배 생활이 없었다면 그런 저작이 나왔을 리 만무합니다. 워낙 똑똑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불려다니고 해서 그렇게 학문에 전념할 수 없었는데 귀양 생활을 하면서 일반적인 유배 간 사람과는 달리 다사는 바로 작정하고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엄청난 분량의 저수를 물론 그걸 위해서는 엄청난 분량의 공부, 독서가 선행되었고 그리고 저수를 했다. 그리고 이제 유배에서 풀려났어도 그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직 뭐 그렇게 높은 관직은 아닌데 뭐 약간의 제한이 있어도 나가지 않고 본인은 이제 이 유배 생활 18년 그리고 풀리고 난 뒤 18년 근 40년 가까이 이 학문에 전념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참 대성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시호를 받은 그 말씀은 드렸고 이 다산정약은 1836년에 세상을 뜨는데 그 이후에 개항을 하고 조선은 망해서 일제강점으로 접어들고 그리고 일제강점이 되면서 이 일본은 조선을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식민지란 말을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마치 영국이 인도대 하듯이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방이라고 하죠. 합방. 합방 한 나라 만드는 거는 식민지가 아니죠. 영국은 인도를 한 나라로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야말로 식민하려고 했죠. 빼먹으려고 드는 거죠. 빼먹고 한 나라가 되면 모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다 빼먹는 게 식민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애초 한 나라를 만들려고 들었어요. 그래서 3.1운동이 있고 난 뒤에 우리 조선인들이 요구한 게 한 나라인데 왜 동등하게 대우 안 하냐 이런 요구들이에요. 그 조선인들도 일본 정부에 요구한 게 한 나라라 해놓고 왜 일본과 우리는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이제 그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면서 그 대표적인 한 가지가 대학 설립이었어요. 일본에는 대학이 많은데 우리는 왜 고등교육을 할 대학을 만들어주지 않느냐. 제국대학을 세워달라. 이미 그때 일본에는 6개인가 제국대학이 있었어요. 동경, 도쿄제대부터 교토 해서 이 큐슈, 또 우리 계명대학 설립과 관계있죠. 동북, 후쿠시마 지역이죠. 동북 그 제국대학, 삿포로 제국대학 뭐 이래서 이 제국대학들이 있는데 왜 우리 조선은 한 나라라면서 제국대학을 세워두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대학을 세우겠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일본에서는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대학 설립해 줄게. 그게 지금 서울대학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사립대학을 세우겠다고 했던 대학에 대해서는 격을 낮추어서 전문학교 2년제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이제 연희 전문, 보성 전문 뭐 해서 대구 지역에도 경북대 의대 전신인 대구 의전 이런 게 생기게 되죠. 농전 이런 것들이 다 생기게 됩니다. 농업전문학교 이게 2년제 대학이 생기는데 이렇게 이 대학이 설립이 되면서 경성제국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우리 정치계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이 역사학 방면에서부터 철학, 조선학 이 방면에 대해서 일본 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이 식민지 사학 이걸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정치적으로만 없애는 게 아니라 역사에서도 지워버리는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지워버리는 역사적으로 지워버리는 식민사학이라는 게 뭡니까? 조선의 역사는 볼품없다. 그 활동한 면적은 한반도도 반쪽짜리 남쪽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고대사는 전부 거짓말이고 또 처음부터 이미 남쪽은 일본 지배, 임나일본부, 북쪽은 한사군, 중국 지배를 받았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 지배받는 게 당연하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볼품없는 역사니까 너희들 역사 기억하지 마라. 이게 식민사학이죠. 그리고 지금 너희들 잘 먹고 사는 게 다 일본 덕이다. 오히려 일로 온 것이 잘한 선택이다. 그리고 이제 철학 쪽에서 역시 경성제국대학 교수 그 사람 다카시 도로라는 사람인데 한 게 너희들 철학이 뭐가 있느냐? 무슨 사유할 능력이 있느냐? 전부 중국에서 들어온 거고 하나도 발전 못 시켰고 기껏해야 그것 가지고 정치 싸움이나 하고 이런 주장을 펴면서 너희들 조상 어찌 보면 고립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정신적 영향이 없다. 이게 이제 마구 근데 조선 학문을 근대적 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전부 부정적 관점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밀립대학 교수들, 조선인 출신들 교수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조선학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정인보라는 인물이고 그때 연희 전문 교수였어요.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전 국민적 조직이 된 게 다산 선생 서거 100주년 기념 사화편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형편없다. 조선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대학에 있는 교육받은 근대적 방법에 의한 우리 전통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 퇴계 이황 같은 경우는 비판에 비판을 받아가지고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였고 또 그들 눈에도 희망 없어 보였고 찾던 가운데 누가 우리 선조들 중에 가장 그래도 다시금 기억하고 되새워야 될 사람일까 할 때 거의 만장일치로 다산 정약용 선생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념사업에서 한 사업이 바로 전집편찬 사업을 하자.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한 게 바로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여유당 전서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나 어떤 집안에서나 어떤 한 기관이 만든 게 아니고 전 국민적 그리고 그것이 일본의 이 한국 역사, 한국 철학 폄하에 대한 맞서기 위한 하나의 민족 진영의 이 작업으로서 대대적으로 이제 다산을 다시 기억하자. 그래서 전집 편찬으로부터 시작하자.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우리 과거에 대한 긍정적 시선 다시 회복하는 것은 다산으로부터. 이게 바로 이때 이게 제가 그 밑에 적어놓은 1934년에 이 기념사업회가 조직이 되고 2년 후에 여유당전서를 발간하고 물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연구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산은 이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서거 100년이 지나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유네스코에서 그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또 선정이 되기도 했고, 요즘 무슨 그 배예요. 그 군함도 정약용호가 있죠. 해서 이제 다산은 학문 영역을 넘어서서 이래저래 많이 위상을 갖고 있고, 또 인물에 따라서 남쪽하고 북쪽에서 다 이 참 이래 이 평가가 확 달라지는데, 다산은 북쪽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남쪽에서도 높게 평가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물론 맥락은 다르지만. 예. 저술을 보면은 이 저술, 흔히 다산의 저술을 이야기할 때 육경사서와 일표이서,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또 우리 학자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다산이 스스로 자신의 저술을 이야기할 때, 그 자찬 묘지명에서 이야기할 때, 자신의 평생의 저술을 이야기할 때 육경사서, 이거 유교경전 5경 플러스 1, 이게 육경입니다. 5경 하면은 시서역, 시경, 서경, 주역, 예기춘추, 여기에다가 악기, 음악 관계된 이게 육경. 그리고 사서는 논어, 대학, 중용, 맹자라는 이 책, 이에 대해서 거의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이 저술을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대로 된 완비된 저술이 있고 단편적 저술이 있고, 또 어떤 책에 대해서는 몇 편의 저술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일종의 유교 경전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는 일표이서 하면서 그 경세유표, 그리고 이서는 목민심서, 흠흠신서. 아마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운 거는 주로 일표이서에 대해서 다산을 배웠을 거예요. 근데 다산의 저작은 그것만으로는 다산의 이해가 안 되고, 물론 거기에는 실학자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지만, 그러나 그 바탕이 되는 철학은 육경사서 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 스스로가 얘기를 하면서 자기 저술은 크게 두 부류인데, 육경사서는 수기에 관한 것이다. 수기란 것은 흔히 유학에서 말할 때 자기 자신의 완성, 도덕적, 인격적 완성, 아니면 뭐 철학과 관계된, 윤리와 관계된 책이고, 그리고 일표이서는 국가를 경영하는, 그러니까 치인, 경세와 관계된 책이다. 이렇게 하면서 요거는 말에 해당된다. 말. 그래서 본과 말의 관계, 스스로 요 두 부류로 나누고, 그런데 우리가 실학자의 면모를 볼 때는 일표이서 중심으로 보니까, 근데 다산은 정작 이것을 말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근본과 말단, 아무래도 근본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 보기에 따라 우리가 다산을 어떤 각도에서 볼 건가에 따라서.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 철학자로 바라볼 때는 당연히 육경사서 중심으로 이제 다산을 보는 게, 그런데 실학자로 보면은 일표이서 중심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다산은 이 두 개가 본과 말의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술을 하면서 이제 본인은 정말 열심히 성실히 했고, 어디까지나 옳음만을 기준으로 했다. 내가 어느 학파에 속하고 뭐고 이런 거 안 따지고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옳은 것만 추구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걸 말하면서 어떤 학설을 취할 때는 그 사람이 유명하다, 딴 사람들이 다 지지한다, 이런 게 아니고 자신은 철저하게 고정을 거쳐서, 우리가 실학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죠. 정말 그게 써진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가, 또 다른 책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 기록은 믿을 만한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리고 자기 판단에 옳다고 생각할 때면 그걸 자신의 학설로 취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 옳은가를 따질 때는 정말 거울에 이 사물을 비춰보듯이, 그리고 이 옥송, 그러니까 이 재판 일에서 정말 조심조심 판결을 내리는 그런 마음으로 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객관적으로 이래 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펴요. 이 방대한 저술이 이런 각도에서 쓰여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또 어떤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의 저술의 종지가 신아구방, 오래된 우리나라 이 말이죠. 아구방, 오래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해야겠다는 관점에서 섰다. 이런 이제 개혁자로서의 모습. 이거는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 군데 자신의 저술의 시각은 이 조선은 지금 절망적 상황이다. 어떻게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내 저술은 그 개혁을 위한 하나의 모든 저술은 그쪽을 향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저술할 때 하나의 목적이 그죠? 주어지면은 객관성을 좀 잃을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요 앞에서 요 글을 보면은 본인은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따져서 고정해서 무엇이 옳은가를 조심조심해서 그걸로 저술을 했다 했는데, 그런데 이 다산이 죽고 난 뒤에 다산의 아들이 이 추사 김정희가 약간 후배입니다. 에게 이 서문을 써달라고 보내갔어요. 근데 추사 김정희는 거절을 합니다. 서문을 써줄 수 없다. 왜 서문을 써줄 수 없는가? 그걸 잘 말해주는 대목이 바로 그 김정희라고 해서 제가 적어놓은 그 내용입니다. 다산 자신은 철저하게 고정해서 객관적으로 서술을 했다고 했는데 추사 김정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선배 학자인 정약용의 책을 이미 살았을 때도 봤던 모양이에요. 그 편지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편지 속에 한 이야기예요. 너무 좀 한자로 했던 자립기견 자창기설, 자기 스스로 독창적 학설, 자기 독창적 견해를 너무 많이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부정적으로 말하면 자기 관점에서 마구 해석을 했다, 저술을 했다. 다산 자신은 나는 객관적으로 했다 하는데 추사 김정희 역시 고증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다산의 그 학설은 주장은 너무 자기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미 살았을 때 선배인 다산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죽고 난 뒤에 그 서문을 써달라고 하니까 어찌 보면은 당연히 나는 서문을 써줄 수 없다. 이제 바로 그걸 볼 수 있는, 그래서 다산의 이 저술이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고정을 거쳐서 서여진 저술들인지 아니면 뭔가 자신의 이 국가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싶은 이러한 목적과 그 아래에서 자기의 견해, 독창적 견해가 많이 들어간 그런 저술인지, 이거는 이제 연구자들이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정희의 이 말은 굉장히 비판적 관점인데 지금 시대에 보면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독창적 견해를 가지고 저술을 했다는 게 그 당시로서는 위험하고 비판받을 일일 수 있지만 지금의 우리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거 이래야만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 밑에는 저술에서 육경, 사서, 그리고 1표 2서 그걸 적고 대표적인 저술들을 적었는데 뭐 빠진 게 많습니다. 이게 워낙 길고 짧은 이게 많은데 그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하게 될 게 육경 중에 주역 사전이란 책을 우리가 이 네 권에 포함을 시켰고, 논어에 가서 논어 고금주를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맹자요이란 책을 포함시켰고, 그리고 이 목민심서, 이 네 권을 그러니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책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네 권을 읽는 다산학에 이제 그 네 권을, 근데 이 저술의 분량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분량만으로도 아마 주자 이후에
타산만한 이 분량으로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 관심을 가진 영역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깊이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느 모로 보나 타산을 능가하는 사람은 없지 않는가. 주자, 그 이름은 주희죠. 주희 이후에. 그런 점에서 유학은 공자에게서 시작되어서 주자를 거쳐 타산에서 마무리되는 2500년의 역사가 크게 그린다면은 그렇게 봐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 정도로 방대한 이 저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시학과 관계되어서 이제 실학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 다산은 옛날 이 주례란 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주례. 이 주례란 책은 주나라의 이 예, 이런 이야기인데, 주나라의 예는 공자가 가장 이상시했던 이 이상이 실현되었던 시절, 그 시대의 제도와 예법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책인데, 문제는 이 책이 정말 믿기 힘든 책이에요. 책 이름은 있었고 책 지은 사람도 있었는데, 정작 그 책의 존재 여부가 공자도 못 본 것 같고, 맹자, 공자 이후 죽고 1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 맹자인데, 역시 대표적인 유학자이죠. 맹자도 못 본 것 같고, 그리고 몇백 년 지나도록 그 책은 이름 정도만 떠돌더니만은 난데없이 한 500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 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책이 너무 딱 뭐랄까요, 이 체제를 맞춰서 규격화돼서 딱 내용도 너무 잘 완비된 형태로, 이게 이제까지 어디 묻혀있다가 발견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걸 가지고 많은 논란을 벌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정치, 개혁 정치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유학자들이라면 하나같이 이 주나라 초 아주 성공적이었던, 이상적이었던 정치 제도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시대는 누구나 다 동의를, 공자가 워낙 칭송을 했던 터라서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유교 문화권에서 정치 개혁하면은 다 주례를 하나의 교본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책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믿을 수 있다 없다를 가지고 계속 논란을 벌이는 중에, 개혁가들은 그래도 이 주역책을, 주례란 책을 가져와서 자신의 하나의 개혁 정치의 하나의 교과서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중국의 대표적인 인물은 송나라 때 신법 했던 왕안석, 우리나라는 삼봉 정도전, 조선 건국을 했던 그리고 이 다산 정약용, 이런 개혁 정치가들이 주례를 아주 이제 귀하게, 중요하게 끌어들이는 그 모습. 그래서 보면 이에 대해서 다산 정약용 선생도 이 문제가 많은 책인 걸 안다,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주공이 직접 지은 것은 아닌 것 같다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이게 이제 위조를 했다는 사람이 한 500년 정도 지나서 위조돼 나왔다는 사람이 유흠이라는 인물인데, 그래서 유흠이 위조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주공이 직접 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유흠이 꼭 위조한 것도 아니다.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결국 이러한 어떤 조선의 현재 정치 제도를 개혁하려면 그 교본으로 삼아야 될 것은 주례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주례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례와 이렇게 중심에 두면서 이 주나라 초 역사를 쓰고 있는 거기에 바로 상서, 서경이라고 하는 책도 주나라 초 전성기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겹치는 거죠. 주례하고 두 개를 포개서 보면은 두 권으로 보면 더 잘 보인다는 거죠. 주례 한 권으로 볼 때만, 또 아니면은 상서 중에서 주나라 초의 역사서인데, 중국 고대 역사서인데 그 중에 주나라 초 상서 속에 있는 것만 봐도 좀 불완전한데 주례와 상서의 내용을 둘을 가지고 보면 훨씬 잘 이해가 된다. 또 춘추란 책도 역시 6경, 5경 속에 포함이 되는데 이 춘추란 책은 노나라의 역사가 아니냐. 근데 노나라는 제후국인데 바로 주례를 지은 주공이 제후인 나라예요. 바로 공자가 태어난 나라이고. 그래서 춘추는 바로 그 역사가 중심이니까 춘추란 책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나라 초의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책,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례를 중심에 두고 이렇게 육경에 대해서, 주역에 대해서도 주나라 주자잖아요. 그래서 주역은 뭐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치는 책, 고대 걸로 보면은 일종의 과학책이죠. 그리고 철학자들에게 가게 되면은 우주의 원리를 담고 있는 책, 점쟁이들한테 가게 되면은 점치는 책, 이래 인식이 됐죠. 근데 이 다산 정약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주역은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 책이다. 뭐 이런 관점은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자체가 주나라 초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역시 주역, 주례 다 연결적으로 이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주역 사전 우리 그걸 할 때 아마 주역 사전 같은 경우는 마음 공부 중심의 그 관점에서 주로 서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세유표 이런 책, 요도 이거는 결국 국가 경영과 관계된, 국가 체제와 관계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어제 보면은 정약용판 주례라고 보면 됩니다. 국가 체제, 제도, 기본적, 근데 완성을 못 한 책이에요. 마지막 최후의 저술에 해당되는 책인데, 완성을 못 본 책인데, 이에 대해 그 위상으로 말한다면은 국가 통치 체제 전반에 대한 전체적 어떤 그림을 그려놓은 책이고, 목민심서는 뭐 워낙 귀에 익어서 근데 목민관이라는 건 고을원을 이야기하죠.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 관리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는가, 그 백성들을 다뤄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워낙 그 당시에 폐단이 많았습니다. 일종의 지방관으로 가면 좌천이나 아니면은 딴 생각을 가지고 가는, 중앙의 관직에서 이제 첫 승진하면 지방 가기도 하고, 그죠? 아니면 좌천대 가기도 하고, 아니면 딴 생각. 승진하고 싶으면 중앙에 있어야 되고, 돈 생각이 좀 나면 지방 고원을 지내면은 돈을 좀 끌고 모을 수 있는 계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지방관들이 파견되어서 그야말로 이 백성들을 이제 착취하는, 그래 백성들은 이 정부를 볼 수 있는, 인물을 볼 수 있는 고을원이죠. 그러니까 고을원은 중앙과 백성을 잇는 중간 지점인데 정말로 중요한 자리인데, 그리고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중앙 정부의 하나의 간판 얼굴인데 현실은 백성들을 착취하는 제일 앞 담당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자리인데 그 당시 상황은 너무나 부정적 상황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이제 목민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그걸 적어 놓은 게 목민심서죠. 험험신서는, 이 험은 험휼 이런 얘기인데 이 법과 관계된 거예요. 재판, 송사. 근데 재판을 할 때 우리가 나쁜 짓 하면 저놈 쳐요, 살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면은 이 송사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고, 그리고 이 피고인, 그 당시에는 피고인은 거의 다 백성들이겠죠. 이 백성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흠휼이란 거는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구휼을 하다 할 때 휼. 그 관점에서 법대로 마구 이렇게 거칠게 집행할 게 아니고 늘 백성들의 입장에 서서 이 재판을 해야 된다. 이게 유교적인 입장이기도 하죠. 가혹한 처벌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르쳐서 근본적으로 변화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목민심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자 맹자 이래의 왕도 정치, 민본, 백성이 중요하다. 백성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뭐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목민관이 백성을 위해서 있느냐,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서 있느냐, 누가 누구를 위하는 관계냐. 현실은 당연히 백성이 목민관을 위하는데 목민관의 원래 임무는 백성을 위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위민, 그리고 백성이 근본이다. 민본. 이런 어찌 보면 고대 유학, 공자 맹자 이래 유학의 이 정신 바탕 위에서 목민심서가 저술이 되고 헌범신서도 마찬가지로 백성들, 그러니까 함부로 법으로 강제로 해서는 제대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백성을 편에 서서 백성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저술된 책이 그러니까 헌범신서이고, 경시유표는 전체적인 국가적 제도 관계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보면서 다산의 실학사상이 많이 들은 책이다. 제가 특히 이게 저술로 읽는 다산학이니까 제가 저술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보면은 역시 다산의 이제 민본 하려면은 무엇보다 지금 토지제도 개혁, 그러면서 여전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전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젊을 때에 주장했던 걸로 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찬묘지명에도 요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38세, 그러니까 아직 관직에 있을 때죠. 관직이 있을 무렵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전제라는 것은 뭐라면 이 농사 짓는 사람만이 땅을 가질 수 있다. 농지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사회주의적인, 원래 유학이 어떤 면에서는 사회주의적이죠. 이런 면들이 여기에도 이 다산의 여전제 속에도. 근데 그 당시 이미 토지가 개인 사유가 만연해 있었죠. 만연해 있고 한데 여전제가 시행되게 되면은 1차적으로 토지가 몰수가 돼야 됩니다. 굉장히 과격한 주장이죠. 그런데 현실의 문제는 백성이 가난한 것과 그리고 국가가 가난한 것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누군가가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혁파를 시켜서 백성에게로 또 국가에게로 보내야 된다. 이게 여전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과격한 내용을 담고 있고 해서 고전의 실학자들에서 제시되었던 토지제도 개혁 안에 기본 고건은 뭐 하면은 균전제, 토지를 고루고루 동등하게 배분하자라든가 아니면 한전제, 토지 소유의 한도를 정하자. 이런 정도의 개혁 정치였는데 다산의 여전제는 개인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다 국가로 환원시키고 재분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에 부닥치게 되는,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무슨 혁명이나 큰 전쟁이 없는 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제도 개혁. 그러니까 이게 다산에, 근데 이걸 뭘 위한 것인가 할 때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 그리고 국가의 부를 정대시켜야 된다는 그 두 목적 하에 나온 제도 개혁이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목민심서 중심으로 이번 콜로퀴움이 진행이 되니까 글쎄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 이야기로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맹자에서
임금이 임금답지 않다면 그 임금은 이 임금이 아니고 또 쫓아낼 수도 있다. 이게 혁명론이죠. 혁명론. 이게 이 다산이 탕론, 이 탕은 어느 나라를 세운 임금이고 바로 앞에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어느 나라를 세웠던 하나의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인물인데 이에 대해서 논하면서 역시 맹자의 혁명론을 그래서 임금이 임금답지 않으면 그 임금은 교체할 수 있다. 교체, 일종의 혁명론적 이런 글들도 이제 제 시대에 나오고 하는데 글쎄 이거는 참 뜨거운 감자이죠. 눈에 시퍼렇게 최고 권력자가 있는데 혁명론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지금도 혁명론, 혁명 이야기하면은 글쎄 낭만적 혁명은 몰라도 진지한 혁명론 이야기했다가는 굉장히 그 참 부담을 안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도 그런데 이 왕조 체제 아래서 최고 통치자를 갈아치울 수 있다. 사실 이거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어떤 그러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가게 되면 한마디로 주자학에 대한 그 당시 이 주자학은 조선 건국부터가 주자학에 의해서 건국이 되었다. 이 주자학은 주위에 의해서 중국 주위에 의해서 집대성되었고 우리 역사시 배울 때 고려말 원나라를 거쳐서 고려말에 돌아왔고 그것을 수용한 신진사대부들이 이성계를 옹립해서 조선을 건국했고 그래서 조선은 500여 년은 철저한 유교 왕조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새로운 유학인 주자학 왕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조선 후기로 오게 되면은 여전히 주자학이 지배하는 사회, 이런 사회 속에서 이미 다산 정약용 이전에 이 주자학을 비판했다가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주자학이 지배적인 철학, 지배적인 이념으로서 역할하던 그 때인데 다산은 이 주자학에 대해서 정면 비판을 하는데 대놓고 정면 비판은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비판하고 그리고 직접적 대놓고 비판은 안 하고 자기 생각만 이렇게 위험하다고 느껴지면은 주자학은 이래서 틀렸고 내 주장은 이래서 맞다 이래 말하지 않고 주자학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주자의 성리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버리고 슬쩍 피해가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 왜냐하면 대놓고 직접적으로 주자학을 비판했다가 사문난적으로 죽은 사례를 눈앞에서 봐왔기 때문에 그건 위험하기 그지없다 이래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은 워낙 많은 저술 속에서 막 삐져나온다고 할까요? 이 주자학의 이론 체계를 전면 어찌 보면 어느 하나도 그래서 이 주자학의 뭐 어떤 이론을 어떻게 부정했는가 이거를 뭐 따지자면 밑도 끝도 없고 이 주자학의 이론 체계 여러분들 윤리책 뭐 이럴 때 우리가 접하게 되나요? 뭐 퇴계, 주리설, 율곡, 주기설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이 주자학에서 아주 즐겨서는 그 개념이 리기라는 것을 이걸 리기론. 이 주자학에 오게 되면은 이 모든 존재, 이 세계는 하나의 원리 속에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이제 이 원리, 근데 원래 이 글자는 천리죠. 모든 존재는 사물은 다 하늘 아래에 있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 다 이런 사건, 사태, 사물 다 하나의 원리 속에 존재한다. 꼭 종교 생각하면 돼. 모든 게 신의 뜻이 신의 의지에 의해서 이런 생각을 주자학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리예요. 그리고 이게 태극이란 용어로서 환원이 되기도 하고
결국 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리가 다양하게 전개된 세계, 이게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달리 말하면 모든 사물 속에는 리가 있다. 리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모든 사물은 하나의 리로 관통된다. 결국 모든 존재를 하나의 원리로서 이야기할 때 리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실제 우리가 보면은 다 차별적이단 말이에요. 같으면은 이름이 다를 리가 없겠죠. 같으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름은 한 개인데 이미 이름이 다르게 부여된다면은 그거는 다 차별적. 그리고 공간적, 시간적 그에 따라서 또 차별성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는 기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기는 음양, 오행, 이제 이런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과학적 설명 비스무리한데 제대로 과학적이진 않는, 이게 음양, 오행설이 지금도 뭐 한의학 같은 경우는 음양, 오행 가지고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이 주자학자들은 현상, 변화, 무상한, 그리고 무한히 다양한 이 세계는 기를 가지고 설명하고, 그렇지만 하나의 원리, 이거를 리를 가지고 이러한 걸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의 체계 속에 설명하는 것, 이게 주자학의, 그래서 이걸 형이상학, 주자학적인 형이상학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도덕의 색깔을 넣어버리면은 도덕 형이상학, 모든 존재는 곧 선이다. 뭐 주자학자들은 원래 유교에서 내려오던, 유학에서 내려오던 기본적인 이 도덕적 성향을 형이상학하고 결합을 시켜서 이기론 속에다가 이 선의 문제로서 연결시키면서 이 존재를 설명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개도 도덕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고, 식물들도 도덕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고, 막 이런 식의,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의 상식적 견해로 볼 때는 좀 황당한 어떤 그런 사유, 이게 주자학적인, 그리고 이들의 또 국가도 도덕 이상 국가를 세우려고 했고, 학문도 도덕 형이상학이고, 온통 도덕으로 뒤덮여 있는 이 주자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논의도 도덕 중심으로 맹자의 성선설을 개성해서 도대체 인간의 도덕 행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인간을 헤집어 보니까 인간의 마음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오는데, 마음을 보니까 선한 것 같기도 하고 악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마음을 한번 쪼개보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 있고 심도 있고 정도 있고 뭐 온갖 글자를 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서 그렇게 색출하면은 도덕의 뭐 뿌리라 할까요? 도덕의 뿌리라 할까?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그래서 주자학자들이 온통 인간에 대한 해석이, 그러다 찾다 보니까 인간의 욕망, 감정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태롭고 이거는 악하고 연결된 것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의 마음을 헤집는 연구, 이게 심성론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한 것은 도덕 이상 세계, 또 도덕 이상적 인격,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도덕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이게 이제 공부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도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온통 도덕으로 그야말로 떡칠이 되어 있는 사회가 이게 주자학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뭐 달리 생각하면 볼 거 없어요. 종교국가가 그런 거예요. 종교로 떡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거는 그걸로서 이해가 되고 그 사회가 존속이 되고, 조선은 그렇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이기론, 심성론, 공부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윤리 시간에 배우게 되는 이 뭐 성적리 이런 이야기도 결국 개별 사물마다 가지고 있는 게 그 본성인데, 그 본성이 바로 하늘의 원리다, 우주의 원리다. 이게 성적리,
그래서 개별자와 보편자를 갖다 또 모든 개별자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내는 역할을 하는, 이게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전개되는데, 다산의 철학적 논의를 보면 어느 하나도 동의하는 게 없습니다. 기본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도 동의를 안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리기론이라는 그 체계에 대해서도 동의를 안 하고, 심성론, 뭐 공부론이라는 이런 기본적 구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세부 이론 어느 하나도 제대로 동의하는 게 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자하게 이론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에 서 있다. 이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실학자들 중에서도 많은 다른 실학자들, 특히 북학파라고 일컬어지는 홍대영이라든가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은 이런 뭐 철학적 논의를 아예 하질 않습니다. 자칫하면은 주자학과 충돌되어서 정치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또 본인들 스스로 관심도 없고, 근데 다산은 같은 실학자이면서도 어떻게든 자신의 이러한 이 경제학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튼튼하게 기반을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전면적 어떤 작업을 시도한 거고, 우리가 귀에 익숙한 많은 실학자들은 주로 경제학 중심의 그런 좀 가벼운 실학자들이다, 이래 볼 수 있겠고, 이 다산 정약용 같은 경우는 단순히 실학자가 아니라 그것의 경전적 근거는 무엇이며 그것의 철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도 유교 경전을 다시 재해석함으로써 그것을 마련하려고 했던 인물. 그래서 제가 이 반주자학, 그래서 주자학 비판의 철학사상, 이거를 사실은 뭐 여기를 뭐 정리를 하다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밑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나중에 이 얘기를 이어지는 강의에서 아마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핵심적으로 다뤄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주자학의 기본적 이론 틀과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어느 하나도 동의하는 것이 없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또 시간도 그렇게 해서 넘어갈까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요거는 좀 귀에 띄는 것인데, 인간 본성 이야기할 때 맹자의 성선설, 이 다산 정약용도 맹자의 성선설을 비판 안 해요. 동의하는 듯 이야기하는데, 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좀 어긋나 있는, 이게 성기호설, 다산의 설을 이야기할 때 성은 기호이다. 우리가 기호는 기호식품 할 때 그 기호예요. 좋아하는 것. 그러면서 인간 본성, 맹자의 본성은 이런 거 선하다 하는데 너무 이제 도덕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됐는데, 다산 같은 경우는 인간의 본성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기호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보면은 이 영지의 기호, 하나는 형구의 기호 하는데, 영지의 기호란 거는 신령스러운, 그리고 이 지혜, 머리와 관계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추구하는 이런 기호가 있고, 하나는 육체적으로, 형구는 육체예요. 육체적으로 추구하는 기호가 있다. 그런데 도덕이 가능한 근거는 당연히 이제 육체의 그 기호를 따라가면 도덕이 성립이 안 되고, 이제 이 영지의 기호를 따라가게 되면 도덕이 가능해진다. 인간의 도덕 행위는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다. 그럼 개는 형구의 기호만 있는 거죠. 영지의 기호는 없기 때문에 개에게는 도덕을 물을 수가 없다. 더 이상 다산 철학에서는 도덕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도덕은 오직 인간만의 것이지, 인간 이외의 존재를 도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형이상학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인간과 동물이 주자학에서는 어설프게 이기론 속에서 하나다,
도덕적인 문맥에서 하나의 체계로 해석되는데 다산에게 오게 되면 인간과 짐승, 인간과 이외의 존재가 분리되고 또 인간에게서 도덕만이 아니고 형구의 기호라는 욕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도 인정이 되고 그래서 인간을 욕망을 가진 존재로서 인식하는 측면도 나타납니다. 주자학에서는 이 욕망은 정말로 기본적 어떤 이 욕망, 최소한의 욕망을 이야기하지 기본적으로 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다산은 그것을 굳이 악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냥 있는 것, 인간에게는 있는 것.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인간은 도덕적 어떤 이거는 명예와 관계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 또한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뭔가 전통적인 인간 본성관에 대한 특히 주자학적인 인간 본성관에 관한 그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그렇게 하고 대안적인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 아마 여러분들 질문 사항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이걸 짧은 시간에 이 전체를 이야기를 해야 돼서 그래서 세세한 부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응답하는 거로 하고요. 5번 이 다산의 다산 철학, 다산학의 평가와 위상에서 제가 그 위에 적어놓은 것이 많은 부분 이 다산도 그렇고 이 또 실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관점이 이렇습니다. 주자학은 철학이고 실학은 경제학, 요즘 말하면 사회과학이다. 근데 둘 다 한 유학인데 하나의 유학인데 주자학은 철학이고 실학은 경제학이다. 따라서 또 실학은 봉건 시대의 학이다. 이게 개항 이전에 봉건 시대, 또 유학은 봉건 시대 학문이니까. 그러니까 실학은 저 멀리 봉건 시대로 그래서 다산 정약용도 봉건 시대야라고 울타리를 쳐버리는 이런 건데 또 이래 말하는 주로 이제 역사학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또 한때는 말하기를 남한에 쓰고 북한에 쓰고 야단스레 또 실학을 마구 높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또 이 속에 근대사상적인 요소가 많다. 근대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남한은 남한대로 이미 자본주의가 일찍 우리 역사 내에 자체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런 문맥에서 실학을 바라봤고 일종의 자본주의를 반영한 의식으로서 실학을 본 거죠. 또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에서는 보면 역사 발전 5단계를 이야기하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외적 요인 없이 내부적으로 이미 자체적으로 역사 발전 단계를 차근차근 밟고 있었다. 실학 시기가 바로 자본주의 초급 단계에 해당된다. 뭐 이럴 때는 굉장히 또 실학을 진보적인 걸로 긍정적으로 역사학자들이 한때는 또 남해는 남쪽에서 남쪽대로 북쪽대로 하다가 또 요즘은 이야기하기를 그거 다 봉건 사상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 입장은 그 아래에 주자학에는 주자학의 철학과 경시학이 있고 실학에는 실학의 철학과 경시학이 있다. 그래서 주자학의 비교를 하려면 주자학의 철학과 실학의 철학을 비교를 해야 되고 경시학을 비교하려면 주자학적인 경시학, 실학적인 경시학을 비교해야지. 아무래도 역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깊이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철학적 논의만 들어가면은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철학한 사람도 철학 이야기들 들어보면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습니다. 500년을 같은 동어 반복을 해놨으니 뭐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래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좀 더 이해해서 본다면은 주자학, 실학의 철학 차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도 받아들인 게 없다. 전면 홀랑 뒤집었다.
이렇게 저는 철학 영역에서는, 경제학 영역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 경제학에서도 상당히 뭐 시대적 차이도 있고 경제에 접근하는 시각도 상당한 차이가 저는 있는 걸로 보는데, 특히 차이가 큰 부분은 경제학보다도 철학 부분에서 어느 하나도 수용한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뒤집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어설프게 보고 실학에는 철학이 없고 경제학뿐이고 이런 이야기는, 근데 박지원이나 그거 보면 그렇습니다. 북학파들은 철학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뭐 그러면은 뭐 그 말이 성립할지 모르나, 적어도 다산정약용을 보면 아무래도 실학의 집대성자는 다산정약용, 이거는 이견이 없을 것이고, 그래 본다면 그 말은 성립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다산정약용의 그 학문을 보면은 사수학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수학이란 말이 뭐고 하면은 사수, 수수, 물 이름이에요. 사수, 수수, 이게 공자가 태어난 곡부에 흐르는 강이 아니고 냇물, 뭐 시내 정도 돼요. 뭐 신천보다 작죠. 그러니까 그 정도 공자 고향 마을에 흐르는 물, 요게 물 두 물길이 합류가 되는데, 그게 하나는 사수고 하나는 수수예요. 그래서 이걸 사수학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고 하면은 원래 공자로 돌아가자. 요거는 무슨 구호이냐면은 너무 공자로부터 멀어졌다. 특히 주자학이 지나친 해석을 통해서 원래 유학으로부터 너무 멀어졌다. 그래서 다산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원래의 공자로 돌아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학을 사수학이라고 한 거예요. 공자가 태어난 그곳 흐르는 물 이름을 지칭하면서 사수학. 풀어서 말하면 원래의 공자로 돌아가자. 지금 주자학, 이거는 너무 공자로부터 멀어졌다. 멀어진 거는 주의가 너무 많이 자신의 해석을 가미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자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근데 주자학을 비판하면서 딴짓하는 게 아니고 공자로 돌아가자는데, 아무리 주자가 대단하지만 그 원조는 공자인데 공자로 돌아가겠다는데 이 일을 달기가 힘들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산의 학문을 정말 이 말 그대로 믿고, 다산의 학문은 역사를 거슬러서 원래 공자 맹자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학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은 그건 말이 그렇고, 지금 주자학 비판하면서 얻어맞기 십상인데 공자로 돌아가자 해야 뭐 부분적으로 그런 면은 있어요. 자기가 보호될 수도 있고. 그러나 실은 그 내용을 보면 공자로 돌아가는 내용이 아니고 자기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거는 현실의 조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착안하게 되면 이걸 탁고 계제라고 하는 거예요. 옛것에 의탁해서, 공자에 의탁해서 새로운 제도 개혁을 시도하는, 그래서 이 사수학이란 말을 말 그대로 정말 다산은 거꾸로 돌아가려고 해서 원래 공자로 가려고 해서로 이해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것을 방패망이 삼고 의탁해서 실은 자신의 생각과 현실의 문제, 미래의 길을 열려고 한 건지, 이거는 다산을 어느 각도에서 이해할 건가. 저는 당연히 후자 입장에 서가 있는데 또 뭐 그렇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산의 철학이 주자학을 완전히 뒤집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주자학은 전형적인 봉건 사상인데, 그러면 우리가 실학도 봉건 사상인가? 봉건은 뭔가? 또 봉건 이야기 하다 보면 봉건 다음에 오는 게 근대 아닙니까? 그럼 근대 사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이게
실학과 이 주작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유학이라고 보는 사람은 실학사상도 맹봉건사상이야 라고 할 거고, 그런데 그거는 뭐 역사학 기초로 한 사람들 이야기니까 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 같고, 제가 보기에 분명히 주자학의 이론을 거의 전면 뒤집었는데, 그렇다고 이걸 봉건사상이 아니면 근대사상인가? 참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근대라는 것은 서구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형성된 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는 상당히 하나의 선구적 모습들이 보이는 게 있어요. 실은 저는 다산의 이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이래 듣다 보면은 너무 쉽게 이해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사실은 상식이란 게 근대입니다. 상식으로 이해된다는 게 근대적인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다산의 철학을 전체적으로 근대 사상 규정하기에는 저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쯤으로 두는, 그래서 또 어떤 학자는 이걸 봉건도 아니고 근대도 아니니까 근세 사상, 이거는 일본을 이야기할 때 도쿠가와 시대, 우리 조선 후기에 해당되죠. 이 시기를 일본 사상 철학에서는 그 임진왜란 이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기 전 이전을 그 무사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무사시대, 그 이후에 그 이전은 봉건, 그리고 그 이후 에도 시대라 하기도 하고 도쿠가와 막부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를 근세, 그 메이지 유신을 이후로 근대, 요렇게 하니까 아마 또 그 학자는 일본의 사상사를 정리할 때 봉건, 근세, 근대로 구분하니까 실학을 근세에다 갖다 넣으면, 근데 뭐 글자를 뭐로 갖다 붙이는가, 뭐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주자학과 갖다 붙이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다고 근대 사상으로 갖다 붙이기에는 여러 주저되는 바가 있고, 뭔가 하나의 독립적 하나의 중간 단계, 실학이 존속했던 게 한 200년, 250년이니까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하나의 자생적 어떤 철학으로서 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제가 멍석을 깔아야 이후에 전개되는 내 강좌를 하는데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다, 사실 제가 확답을 못 갖고 그냥 제가 뭐 일생은 이야기해야겠다, 저술도 이야기해봐야겠고 해서 그냥 펼쳐 보이는 식으로 다산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평가나 이 부분은 제 개인의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이어지는 네 분의 선생님들의 견해는 또 어떨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뭐 그 학문적 관점에서 서로 토론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예, 오늘 제 강연은 이거로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태계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산까지 왔는데요. 사실 뭐 태계도 그렇고 율곡도 그렇고 다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잘 아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사실 잘 몰라요. 들어가 보면 특히 다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든 또는 뭐 요즘은 또 이제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전달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내가 잘 아는가 이런 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을 이번에 네 권의 책을 통해서 아마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출발을 해주셨는데 저도 뭐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시간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8시에 끝내야 되는데 시간으로 보면 지금 질문을 몇 개 받는 것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좀 줄이고 여러분들 뭐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들을 좀 받아서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먼저 방금 손 드셨네요. 예.
범어도서관에 하는 강좌를 지금 한 3년 코로나 때문에 안 듣다가 올 일이 좀 났습니다만은, 선생님이 올 강의 중에서 제가 좀 감명을 받은 것은, 이 다산의 이론이 주자의 반주자학, 제가 거기 동의하는 이유는 한 4, 5년 넘었을 싶습니다. 이 영남대학 교수님 한 분이 이 주자 앞에 그 있던 북송 오자를 포함해서 정주학 이렇게 됩니다만은 여기 그 잘 아시는 12개 아마 그 계사록입니까? 상하로 된 거. 그 일권의 상에 보면은 이름지도 이게 이제 상에 나오는데 그걸 주자가 살짝 바꿔가지고 소위하는 걸 막 까닭입니다. because 뜻인데 일양지 리 그러니까 음양 하루가 있으면은 낮과 밤이 있으면은 밤은 음이고 낮은 양이 되는데 이렇게 교체하는 거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제 머리에 지금 떠나지 않고 그분의 그 이야기를 쭉 머릿속에 넣으면서 지금 오늘 그 방대한 내용을 저도 뭐 약간 좀 아는 체 하려고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도대체 책을 하나 잡으면은 이번 책은 넘어가질 않아요. 딴 책도 뭐 비슷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문학도로서 계대 영문과를 졸업한 지가 한 50년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끔 교수님 강의를 듣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다산 선생님의 그 반주자학을 따라가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개사전 이야기 하시길 딴 쪽으로 가시나 싶었는데 결국 돌아오셨습니다. 예,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신데요. 홍시 교수님이 그 반주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학의 성격이죠. 성격에 대한 질문이신데 이 반주자학적 성격을 과연 이제 우리가 선생님은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에 대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듣는 걸로 드리겠습니다. 예. 음양은 기이고 음양이 그렇게 운동하게 하는 것은 음양 밖에 있는 것, 그게 이제 도 또 리로 설정되는, 그러니까 경전, 원래 있던 경전에다가 소위자를 갖다 붙이는 게 어제 보면은 뭘 근거로 갖다 붙였냐는 거예요. 뭘 근거로. 이제 그게 주자학자들이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은 글자도 바꾸고 글자도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이론 체계를 만드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다산은 뭐 여러 그런 대목도 그렇지만은 여러 글자들에 대해서 뭐를 근거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경전에 있는 그걸 그대로 읽어야 한다. 이게 이제 고정학적인 입장이죠. 고정학적인 입장으로서 결국 이 고정학적 입장을 엄밀히 들이대게 되면 추자학의 이론 체계가 저절로 막 부서지는 거예요. 과잉 해석됐던 거, 너무 자기식으로 해석됐던 것이, 그래서 여기서 고가 원래 경전으로 돌아가자, 원래 공자로 돌아가자, 원래 유학으로 돌아가자, 아마 그 괴와 일치하는 게 아닐까, 이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산 정약용의 눈에는 주자학자들은 너무 많이 해석했다. 자기들 중심으로 해석했다. 그거 신뢰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입장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또 다른 분, 여기 좀 학생분들 많이 와 계신데요. 예, 질문 있으면 뭐든 좋습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오른쪽에다. 예. 선생님 하시겠습니다. 다른 분들 없으면 예. 그 지극히 문외한으로서 예. 뭐 굉장히 인상적으로 제가 듣고 읽은 거는 주자학에는 주자학의 철학과 경세학이 있고 실학에는
실학의 철학과 경세학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하셔 굉장히 그 매력적이고 감동적인 화두로 들렸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나 학교에서 대충 그 피상적으로 배우기로는 이 실학이라는 게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철저히 이제 그런 뭐 철학적인 관념적인 추상적인 데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현실 세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과학이나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무슨 기술이나 어떤 과학 기술 이런 쪽으로 많이 강조하게 되는 그야말로 삶이나 현실 쪽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 아주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 철학으로부터 돌아서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런 실학의 철학이라고 했을 때 이 철학성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또 이게 철학으로서 바람직한지. 왜냐하면 제가 뭐 생각하기에는 이 주자학이나 성리학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유학의 철학성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를 보완하거나 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철학과 하려고 한 그런 어떤 그 경향이 있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다시 거기로 떠나면 그야말로 이제 철학성 자체가 좀 희박해지는 건 아닌가라는 뭐 그런 쪽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실학이 과연 성공했는가? 역사적으로 그렇고 또 지금 우리 현실 입장에서 대한민국 현실에서 봤을 때 그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정말 도움되고 필요한 이 실학 사상이 성공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좀 실패한 것 아닌가. 여전히 대한민국의 가치관은 그런 주자학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약간은 허황한 기술 과학이나 뭐 이런 현실적인 것을 지극히 무시하는 뭐 공대나 이런 이과적인 거 기피하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면 실학적인 철학이나 사상이 제대로 착근하지 못하거나 실패한 건 아닌가. 뭐 이런 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일단 마지막에 그 홍원희 교수님이 주장이신데, 예, 주자학의 철학과 경세학이 있다면 실학에도 실학의 철학과 경세학이 있다. 이 이제 구조에 대한 특히 이제 철학에 대한 부분이 이제 궁금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학이 있고 경세학이 있다면 이 사상이 이제 과연 평가적으로 이제 성공 뭐 사상이 성공 이런 걸 논하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 만약 논할 수 있다면 이제 성공으로 볼 수 있는지 그걸 물으신 것 같습니다. 예,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제가 이게 또 자꾸 이제 시기가 들여다 보이면서 이제 답을 이끌 생각을 했는데, 1차적으로는 철학적인 면모가 두드러진 게 주자학 이론을 비판하는 장면에서 두드러지고, 그거는 뭐 저는 거의 그 전면적 어떤 비판이다. 그러면은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대안적 철학이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이 좀 더 면밀히 검토가 될 필요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주자학을 비판한 자리에 그러면 어떤 철학적 어떤 대안적 견해를 제시하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학파나 이런 사람들 박지원, 박재가 이쪽으로 보면은 아예 논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학을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해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철학적으로 상당히 비중을 두고 그 작업을 했던 인물은 철학이 실학하고 일치하는가, 그 사람의 철학이 그 사람의 실학하고 일치하는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성호이익이 철학적인 저작을 많이 남기고 있고, 그리고 다산 정약용 그리고 해강 최한기 같은 경우가 거의 철학적인 저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한기는 또 근대와 너무 또 밀접한 그 시간적으로 이런 거라서 모든 실학자에게 철학적 작업이 진지하게 된 거는 이제 찾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 중에서 몇몇 철학자 실학자 중에서 철학적 작업을 검토할 여지는 있다.
그리고 다산 같은 경우는 비판하는 가운데 자신의 견해가 이제 제시가 돼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오늘 초점은 여기 지금 주작 비판 쪽에다가 뒀는데 이걸 그러니까 뭐 여기서 성기호설 정도로서만 이야기를 제가 끝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지금 이야기를 펼치기에는 근데 충분히 그러니까 비판을 했으니까 비판적 어떤 자신의 입장선 그걸 이제 추출을 해내야 되는 그 작업은 다산과 최한기 뭐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패 성공 여부는 학문적 실패 성공 여부는 뭐 부분적 일단 그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이라면은 그 당시에 학문적 성공 이런 걸 되려면은 최고 권력자로부터의 비호 그리고 밀접하게 그게 수용돼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잠깐 그러니까 영정조 시기에 이제 그 빛을 보는 어떤 그러고 그 이후에는 아예 정치가 반동 정치로 가버렸기 때문에 아예 탄압의 대상이 되어버려서 그들의 어떤 생각을 아예 이제 갑이 없는 걸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실학이 전개되던 시기에 볼 때는 뭐 반은 성공이고 반은 실패인데 반도 성공 못한 것고 여전히 그 지배적인 거는 주작 지배 질서가 점점 더 공고해지는 더욱더 또 파행으로 가는 이런 지점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어떤 그 공간 여지가 확보되지 않았다. 영정조 시기에 일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현대에 와서 여전히 한국인들은 주자학적이지 않느냐. 정말 주자학이 깊게 이제 뿌리 내린 것은 이제 맞죠. 그래서 우리들의 의식 내면에 이 주자학의 흔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산다 하지만은 직업에 대해서 마저도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은 뭔가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 또 현장 노동, 육체 노동에 대해서는 왠가하잖아요. 깊이 하는. 그러니까 직업 자체를 갖다 하나 신분으로 인식하는 이게 봉건적 주자학적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실학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것을 비판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학이 우리 그 근대 이쪽으로 오면서 어찌 보면 많은 부분들은 제가 뭐 말씀드렸던 상식이라는 차원에서 저절로 근대 과정 중에서 해소되어 버린 부분들이 많고 이 역사관 이런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하곤 합니다만 대한민국이라는 자체 인식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이 구분되는 역사 뿌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런 어떤 이런 인식들은 다 실학자들에 의해서 나오게 되고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도 거기서 나오게 되고 지금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이들의 역사 인식에서 나오게 되고 또 보면 이 사람들이 한글에 대해서도 각별한 어떤 그 관심 연구가 시작이 되거든. 뭐 20세기가 접어들도록 주자학자들은 한글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거는 뭐 문자도 아닌 문자로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그 한글에 대한 그 작품 활동이나 연구 활동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이런 것들로 보면은 이게 상당 부분 지금 우리가 근대로부터 이게 뭐 역사에서도 발해 역사도 이들에게서 이제 발해가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게 실학자들에 의해서 인식을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의식 내면에 있는 이런 점에서는 우리 이경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부분 주자학적인 게 있는데 그 실학자들이 제기했던 많은 문제가 근대로 넘으면서 저절로 이제 시간 속에 뭐 실학이 그렇게 바꾸었던 아니면 근대라는 시간대가 그게 해소를 시켰던 그런 면과 또 한편으로는 이 근대의 어떤 실학으로부터 비롯된 생각들이 지금 우리가 바탕하는 이런 측면들도 꽤 있다. 이제 그런 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혹시 학생 중에 한분 뭐 질문이 없을까요? 오늘 많이 오셨는데 없습니까?
섭섭한데. 이 실학사상유문학기 강의가 있어가 거기서 하고 그래서 계십니까? 여기서 질문하면은 예. 내가 특별히 기억하겠다. 아, 지금 그래 하면은 더 이상 말하면은 문제가 될 거고. 아, 예. 그래도 없습니까? 근데 그 예. 교수님 평상시에 예. 이 일을 제가 예. 몇 년 전에 제가 듣기로 일을 높은 하늘, 그 다음에 길을 중간 하늘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 하고 오늘 제가 아까 말씀 그거 드렸는 거 이기하고 뭐 연결이 지금 도저히 안 되고 뭐 뱅뱅 돌고 있는데 혹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이제 학생 질문 있으면 예, 그거 하고요. 없으면 이제 그걸로 그냥 하는 걸로 하고요. 그것도 예, 없을까요? 예, 기다려 보는데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다음 시간에부터는 뭐 나오겠죠, 그죠? 예, 질문이 나올 거예요. 예, 선생님 뭐 짧게 그냥 제가 그런 말을 했던가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 리기 그걸 이야기할 때 그 최고 꼭대기 하늘에서 보면 다 하늘 아래에 있으니까 리. 근데 기라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여기 기가 보이는 게 아니고 이 기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 바로 현상 사물이 기로 되어 있지만 리와 얘기되는 그 기도 하나의 원형적 형태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경험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 높이 있다는 게 그게 이제 음량으로도 설명하고 오형으로도 설명을 하면서 또 그것이 어떻게 배합이 되고 하면서 우리 현상적 사물이 존재하고 실은 기 자체는 우리가 경험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현상 속에 있지 않고 역시 그 중간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거고 현상 사물은 기 자체라기보다는 다양한 기의 그 결합 형태다. 이제 그 기철학자들은 그래 말하죠. 예. 예,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 아이 8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 8분이 굉장히 많이 지난 겁니다. 자꾸 내한테 그 죄책감을 자꾸 예, 끝나는 시간 확실해야 됩니다. 그죠? 예, 하여튼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 모민심서부터 시작이 돼서 아마 여러분이 좀 그 낯익은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예, 철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때 평상시에 좀 생각했던 이야기들 좀 더 나누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여기 오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